오늘은 미국 정부와 연준의 분열이 시작됐다. 유동성 축소의 징조일까? 경제 위기 가능성은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하루에 4,000명 정도? 이 정도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경기 부양책 합의에 힘을 쓰고 있는데 양 당의 이견이 크고 시간도 지금 촉박하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2.2조 달러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공화당은 0.5조 달러의 소규모 경기 부양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규모만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면서 경기 부양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지 시각으로 11월 19일 경기 부양책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경기 부양책에 합의한 게 아니라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경기 부양책 합의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데 외신의 전망은 밝지 않다고 합니다. 각 당이 부양책 규모에 접점을 못 찾고 수개월째 평행선을 달려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 상황에서 협상 재개를 진전 돌파구로 지칭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경기 부양책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근에 발표된 경제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팬데믹 이후 꾸준히 감소해오던 주당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역시 살짝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 역시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마이너스까지 찍겠습니다. 미국은 소비 국가입니다. GDP의 70%를 소비가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소매 판매 증가율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부양책 없이 소비가 위축되면은 미국 경제는 더욱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클 거라 봅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파월은 코로나 전으로 못 돌아가 향후 몇 달 힘들지도 이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악재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코로나 긴급 대출을 연말에 종료한다고 합니다. 기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자 재무부와 연준은 힘을 합쳐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민들,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목적을 명확히 달성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연말에 종료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위해서 확보한 기금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모두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연준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면서 공개 충돌 양상이 빚어졌죠. 연준은 코로나 기간에 설치된 모든 긴급 대출 기구들이 여전히 어렵고 취약한 우리 경제에 대한 후방 지원 역할을 계속해 나가길 원한다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긴급 대출 프로그램이란 이런 것들입니다. 지방 정부에 대출을 해주는 MLF, 회사채를 매입하는 SMCCF, PMCCF,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TARP, MSF, CPFF, PPP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잘 보시면 어차피 이러한 대출 프로그램들은 12월 31일 이때 만기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12월 31일 기한 만기 이후 이것들이 자동스럽게 연장이 될 예정이었죠. 여러분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보세요. 대출 만기가 끝났다고 그냥 딱 만기가 되나요? 여러분의 신용이 보장되는 한 대출은 자동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이 뒤에서 돈을 쏴주는 이상 이러한 긴급대출 프로그램들은 자동적으로 연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것을 딱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연준에서 후방에서 돈을 계속 쏴줬는데 이거 이제 더 이상 돈을 쏴주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대로 경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연준이 시장에 돈을 뿌려주는 두 가지 루트를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연준의 정책 그리고 우리의 경제 전망 이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적 완화가 있습니다. 양적 완화란 연준이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입하고 이 국채에 상응하는 돈을 시중은행에 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연준은 한 달에 800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MBS를 꾸준히 매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뿐만 아니라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직접 매입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국채도 매입하기도 하겠죠. 어쨌든 저는 대표적으로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양적 완화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실제로 연준이 시중에 뿌리는 돈의 대부분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연준은 한 달에 80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자산 역시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중은행에 돈을 뿌리는 것은
구체적인 취약계층을 타겟팅해서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연준은 재무부와 함께 합심해서 케어스 액트라는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무부가 특수목적기구라는 SPV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정한 금액을 투입하죠. 그러면 연준은 재무부가 맡긴 돈의 10배 정도의 수많은 돈을 투입합니다. 이렇게 모인 돈을 기반으로 미국은 특정 계층을 향해서 돈을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기사에 나와 있듯이 재무부에서 이러한 기구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악재입니다. 연준에서 시중에 돈을 뿌릴 수 있는 루트인 두 가지 중 하나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에 어느 정도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죠. 돈을 더 뿌려도 모자를 판국에 재무부에서 돈줄을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나씩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을 뿌리고 거두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미국의 나스닥 지수와 다우 지수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양대 증시는 대선 그리고 백신 개발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약간 주춤거렸습니다. 긴급 대출 프로그램 종료 소식에 양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죠. 특히 장 마감을 앞두고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11월 18일 매우 좋은 실적을 발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음에도 주가가 빠진다. 이것은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경기 민감주의 대표주인 카니발과 보잉의 주가를 보면은 시장이 꼭 나쁘지만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백신 개발 이후 이 둘의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간 애매합니다. 분명히 큰 악재가 터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우와 나스닥 주가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고 개별 주식 주가 역시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제가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와 미국 10년물의 금리를 한꺼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백신 개발 이후 달러 인덱스는 소폭 상승했지만 최근에 일주일 동안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채권 금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일주일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달러와 10년물 금리가 같이 하락한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매우 심합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역시 시장에 팽배해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부양책 합의에 대한 기대감 역시 조금씩 남아있는 상태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모든 게 지금 경제 지표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잠깐 반영될 수는 있겠죠. 지금 시장이 바라는 것은 바로 추가적인 양적 완화입니다. 연준은 지금 한 달에 800억 달러 정도의 국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것을 좀 더 매수해달라, 아니면 좀 더 만기가 긴 채권을 매수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달러 인덱스와 채권 금리가 같이 동시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솔직히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칼럼인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에서 이미 이런 사실을 한번 언급했었네요. 주식과 달라 미국 국채금리에서 알 수 있는 5가지. 저는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기사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세가 꺾일 조짐을 보이자 채권 투자자들은 또다시 연준을 쳐다보고 있다. 다가오는 12월 연준회의에서 한 달에 1,200억 달러 규모인 채권 매입액을 늘리거나 국채 중에서 장기물 매수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지금 연준은 한 달에 1,20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채를 800억 달러 매입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규모를 더 늘릴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기사에서 봤는데 지금 연준이 한 달에 800억 달러의 규모의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국채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400억 달러 더해서 1200억 달러의 국채 매입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기존의 단기물 매입에서 장기물 매입으로 좀 더 국채 매입 기간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서 지난 2012, 2014년 때에는 매입했었던 장기물의 평균 기간이 12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6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경험상 좀 더 만기가 긴 채권을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은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준에서 12월 연준회의가 아닌 좀 더 일정을 앞당겨서 긴급 연준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럼 다시 나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는 11,000, 12,000포인트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악재와 호재가 싸우고 있습니다. 악재는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로 인한 락다운 가능성, 그리고 긴급 대출 프로그램 종료, 크게 이 두 가지가 있고, 호재는 백신 개발,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악재와 호재가 팽배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달러와 10년 만기 채권 금리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은 호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무조건 주식이 오른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악재가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눌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멤버십 게시판에서도 12,000포인트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여러분 다시 11,000포인트에서 주식을 잡아가는 게 어떨까요? 이런 제안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그냥 느긋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점에서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약간 걱정은 되실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달러와 10년물 금리가 동시에 하락하고 있고 연준의 양적 완화, 추가적인 대책이 먹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연준의 시스템이 먹히고 있는 한 경제 위기급의 하락은 오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연준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연준의 3가지 대책도 미리 제가 공유를 드렸었죠.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이러한 3가지 정책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연준에 실망하면서 주가가 아래로 쭉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연준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